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방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 연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했는데 이게 아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지금 뭐 효과를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유행이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과 이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의 그 3차 대유행은 이제 과거 1, 2차 대유행과 같은 좀 뭐 대규모 유행 집단이나 뭐 위험 장소 이런 것들이 특정되지 않고 수도권의 이제 무증상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금 소리 없는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어떤 뭐 노력으로 무슨 뭐 선제적으로 전수 검사나 뭐 이런 위험 집단 격리를 할 수 없어서 방역 당국의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해서 유행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크게 방역 당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5단계로 나눠져 있는 그 거리두기 단계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방역 당국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11월 하순부터 1.5단계부터 지금 2.5단계까지 계속 상향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눠져 있는 이 5단계의 단계 구분이 과거 우리 이제 1, 2차 대유행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3차 유행은 과거 1, 2차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감염 전문가들이 이런 그 과거에 지금 이 5단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 2단계를 좀 더 선제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은 2.5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동량 감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월 19일에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이후에 한 20% 초반대까지 이제 수도권 이동량 감소가 있었는데 지금 12월이 되기까지 그 이상으로 감소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거에 신천지 대구 유행 때 대구 지역에 한 40% 가까운 이동량 감소가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의 감소가 있어야 지금 유행이 통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도 좀 충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서 방역 당국의 역량도 한계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충분치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효과가 충분히 보지를 못하고 유행이 이제 좀 다소 확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이 3, 4%대로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보셨을 때는 앞으로 확진자가 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뭐 양성률은 이제 어떤 집단에서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냥 간접적인 뭐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유행이 확산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가장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재생산 지수라는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유행이냐 이런 건데요. 이 재생산 지수가 11월 하순에 1.53, 한 명이 1.53명을 감염시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정은경 청장 얘기로는 12월 13일에 1.28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28명을 감염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 아래로 떨어져야만 유행이 통제가 되는데 네네. 1.28이면 상당히 높은 거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세대기, 그러니까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3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1,000명의 확진자가 3일이 지나면 1,280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행의 추세고 이게 그냥 그대로 두면 다음 주에는 2,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지금 그 방역 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이 재생산 지수를 1로 떨어뜨려야만 되는데 일단 지금 12월 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상태인데 이 이후에 이제 계속 수도권 이동량 감소나 재생산 지수를 계속 개선해 가면서 볼 텐데
이거 이제 감소가 더 추가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확진자 수는 계속 늘게 될 거고 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천 명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의료진의 부족 문제도 있고 코로나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전 국민 자가 검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뭐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한 이제 셀프 검사를 하자는 얘기인데 방역 당국은 이게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교수님께 보시기에서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장점 그거 하나가 딱 있지 나머지에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비인두 도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셀프로 되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도 않고 잘못하면 안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검체를 잘못 채취하면 검사 양성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검사로 적당한 검사 자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그 결과가 나와서 설령 양성이 나오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런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은 그걸로 양성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또 비인두 검사, 도말 PCR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이중으로 검사를 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서 또 확진자의 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여러 가지 혼선이 이제 빚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실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어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임시 선별 진료소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증상이 없어도 무료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익명 검사도 받을 수 있게 이제 검사의 허들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뭐 집에서 자가 검사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그 선별 진료소에 가셔가지고 그 정확한 비인두 도말 PCR 검사를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빠른 프로세스가 되고 가장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검사를 받는 부분인데 이게 확진자가 되면 이제 병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병상 부족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이라는 곳에서 전체 한 220개의 병실을 통째로 내놨는데 병상 부족 문제를 뭐 컨테이너나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결국은 민간 병원의 협력을 좀 끌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민간 병원의 경우는 사실 뭐 기존에 보던 환자들의 전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 왜 그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환자들이 또 뭐 좀 위험에 빠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병원에서 이렇게 잘 협조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병상을 꼭 그 민간 병원 걸 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민간 병원에서는 이제 부족한 의료진을 좀 파견받거나 이런 식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이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나 이제 입원 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고 확보를 해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병상은 뭐 임시적으로 환자를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중증 환자를 볼 수도 없고 이 칸칸이 나누어져 있어서 진료 동선도 효율적이지가 않아서요. 예. 정말 병상이 모자라는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체육관이나 아니면 대규모 전시 시설에 이제 병상을 갖춰 놓고 그 의사 한 명, 뭐 여러 명에서 이렇게 폭넓게 관리하는 형태로 상주하면서 그런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뭐 치료제는 1월 하순쯤, 백신 같은 경우는 3월에 접종을 하겠다라고 노력을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접종이 시작된 상태고 우리나라 네. 경우도 이제 그 백신을 도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국내 도입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엄격한 콜드 체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수입이 돼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이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은 아직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지금 바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이제 그 국내 식약처에서 이런저런 점검을 해서 그 국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외 뭐 승인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을 이후에
국내 접종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백신 확보와 이제 접종 그런 프로세스 만드는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추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양수 겸임교수,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당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건물의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영업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강제로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영업도 못 하는데 임대료를 왜 내야 되냐 이런 불만을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세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수입이 또 끊길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착잡하죠. 이런 법까지 나와야 되는 그러게요. 거야. 참.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이제 환자가 발병이 되면 2주 정도 자가 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네네. 그 2주간 자가 폐쇄 내지는 또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거나 어떤 지역 전체에 지금 뭐 3단계식으로 이제 발효가 되면 또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장사를 못 하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임대료를 못 내겠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장사를 못해서 가게가 폐점이 되거나 부실화가 되면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그러니까요. 부실화가 되고 임대인이 그 상가 건물을 대출을 받았거나 뭐를 했을 경우에 은행에 이제 상환 문제가 있게 되는 어떤 연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법으로 규정한다 그랬을 때는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내포돼 있고 네. 이런 것을 과연 다 법에 담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좀 궁금점이 좀 하나가 좀 저는 생기고 있고요. 네네. 사실 어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총체적인 국면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할 것 없이 상생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이 법에 대한 어떤 논란은 끊임없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자칫 잘못 운영이 됐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어떤 그런 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도입에 저는 좀 더 신중하고 많은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모든 이제 제도라든가 뭐 법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균형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임차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고요. 예. 또 뭐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월세라든가 임대료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도 네, 그다음에 나간다. 또 실제로 내가 쉬고 있는 와중에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요즘 같은 그런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제도를 항상 도입을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균형 감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대처하는 대안 같은 게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상가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임차인에 대해서 그 임대료 뭐 멈춤법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파격적으로 뭐 정말 세제 감면을 하려면은 파격적으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차라리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지출을 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임차인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뭐 임대료 보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고정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좀 어떤 식으로든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강력한 이제 표면화된 법률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임대료 멈추법이라고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임차인은 이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쪽으로 하되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자 상환을 좀 유예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서 뭐 나름대로는 완충 작용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관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예. 종전에는 저희가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세금 공제 등을 통해서 건물주들이 좀 자율적으로 맞아요.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혹은 뭐 유예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독려를 네. 해왔던 건데 그것들로 이제 안 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법으로 강제를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행하게 되면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임대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겠지만 동시에 또 임대인들 건물주들은 본인의 유일한 소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그래서 임대인을 위해서 금융이자 상환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면 결국 또 은행이나 금융권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문제들의 손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정부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이 임대인 소상공인 지원하고 다른 분야의 또 재정 활용이나 지원하고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나 균형이 맞는가를 놓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시작부터 신뢰성을 두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즉 이제 새롭게 이름 바뀌는 한국부동산원이 이 조사하는 결과들이 표본수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을 받은 건데 그 통계청도 이런 지적을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통계 표본이 한 전국 아파트 9,400채 정도 되는데 이게 KB국민은행 통계가 한 36,000 정도 되니까 너무 적다. 나름대로 뭐 내년에 13,000, 14,000 정도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그래도 표본이 적다는 건 그만큼 이 통계의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표본수가 적다 그러면 통계에는 오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편차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좀 역사성을 좀 따져보고 싶은 게 한국감정원이 사실 이런 통계를 추출해서 내놓은 지는 기간이 상당히 짧거든요. 우리가 KB에서 어떤 표본이 뭐 36,300채 정도가 있고 뭐가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 KB 은행이 이제 과거에 또 주택은행하고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택 통계치들이 양산됐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왔던 어떤 그런 표본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이제 한국감정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떤 표본에 대한 어떤 신뢰, 통계 결과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온 게 이제 표본수가 적은 건데 그 표본수가 적은 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상당히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네. 기회에 통계 이제 한국감정원이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제 명칭이 개칭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시장 변화라든지 어떤 시장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통계 자료로 추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한국부동산원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표본수도 국민은행 이상으로 저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용과 예산이 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부동산원이 부동산 관련된 통계들이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투자나 어떤 매도 시기, 매수 타이밍들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니까 예전에 이제 감정원에서 내는 자료가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많은 분들이 한국감정원의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없다, 부동산 시장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문제가 있다면 또 이런 주장과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지금 새롭게 출범을 하니까요. 예.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좀 실어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체 그 모집단이라든가 그러니까 모평균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추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그러니까 산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유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내는 이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 추출하는 어떤 그런 평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높아져야만 이제 신뢰성도 이제 올라가고 유의 수준이라든가 뭐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뭐 걸러줄 건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통계가 네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있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뢰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동안 정부가 계속 뭐 24차례 또는 아니면 23차례, 22차례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동안 이 집값이 왜 올랐냐, 전세값이 왜 올랐냐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였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거기서 나오는 어떤 통계의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서 시장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신뢰를 좀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름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서는 조금 바로잡거나 아니면 진실에 부합하는 통계가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이렇게 뭐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해서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맞는지 아닌지 갖고 뭐 말이 많았는데 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현실을 제대로 받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이제 감정원이 내놓는 주간 월간 통계들이 시장의 상황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 또 동시에 같은 기간에 대략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뭐 은행의 통계나 네네. 아니면 민간 정보업체들 혹은 실거래가 지수 통계 같은 것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이어서 그렇죠. 단순히 뭐 표본 개수가 어느 정도 늘렸다 뭐 이런 정도로 해결하는 건 너무 좀 안일한 대처일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이제 종전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은행에서 이제 국가통계를 관리를 하다가 이제 감정원으로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한 게 이제 수년째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의 정확성이라던가 네. 신뢰성에 대해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정원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시세에 대한 조사 혹은 통계 방식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종전에 국민은행이라던가 혹은 네네. 민간 정보업체들이 쓰는 방식이 사실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된 뭐 실거래가도 있으면은 취득을 하지만 거래 가능한 시세 대역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통계를 하다 보니 또 실제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 감정원에 넘어와서도 사실 조사 방식이 그렇게 정확도가 더 높아지거나 혹은 감정원 자신만의 이런 장점을 가진 뭐 간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결합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시세가 조사됐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감정원이 좀 더 정확하게 시세 관리나 이런 통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네네. 저는 사실 최근에 이 통계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쏟아지죠. 더 시장에 이제 좀 혼란 이런 것들을. 투기적인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가는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옛날 생각하면 주간 통계 이런 것만 나와도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실거래가를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고 맞아요. 수시로 통계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주식처럼 실시간 이런 통계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분위기들이 조장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서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 이상 또 이런 과거의 주간 시세 통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필요한가 혹은 유용하고 시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이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하는 기조로 가는데 여당의 지도부 내에서도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쉽게 풀어보자면 그런 거더라고요.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뭐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는 지금에 있는 LTV 기준보다는 조금 낮춰서 이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된다. 이런 지적이던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이제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이제 그분들한테 주택이 가는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제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물론 서울이라든지 이제 수도권은 첩첩이 이제 규제로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출이 이제 한 4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어쨌든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이런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제도적 혜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경질되는 과정에서 어떤 국토부 장관이 새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제 과거의 정책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는 뭐 당연히 수정이 돼서 또 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권장해야 되는 정책들은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출을 건드린다라는 거는 상당히 진짜 신중해야 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 시그널이 자칫하게 되면 다시 또 주택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 중에 신혼부부다 그러면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30대 초반 이 정도 연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대가 뭐 대체적으로 신혼부부 기간이 7년이니까요. 예. 뭐 30대 정도가 이제 그렇죠. 신혼부부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보면 30대들이 주택을 구입한 비중 중에 한 절반이 지금 갭 투자인 걸로 지금 밝혀져 있고 최근에 어떤 가계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출 증가의 어떤 주도적인 계층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 네. 30대들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런 부분이 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더 화약고에다가 지금 휘발유를 끼얹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라든지 또 대출 완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대출을 규제했을 때 금리 현재 그 코로나19 상태 지속 그다음에 세계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정책 기조가 일부 변경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완화를 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고 그 제도적 장치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출 규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그 발언을 했던 노웅래 의원의 얘기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공급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공급을 늘릴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풀지 않으면 결국은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만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지금 정부가 말 그대로 핀셋 규제 아니면은 핀셋 정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의 계층 아니면은 또 연령대라든가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규제 아니면 규제 완화 또 약간의 어떤 메리트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그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오히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긴 분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환이 능력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은퇴할 나이가 그러니까 그런 연령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상환 능력이라든가 담보 능력,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뭔가의 어떤 대출을 통해서 뭔가 갚을 만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 이제 한참 보금자리를 마련을 하고 한참 경제 생활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을 시킨다 하더라도 네네.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 많이 해주는 게 맞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전례라든가 외국 사례 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보면은 외국에서도 당연히 유럽권이라든가 미주권에서도 다운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5% 정도의 약간의 디파짓 금액만 내면 네네. 나머지 95%는 뭐 30년 모기지, 40년 모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사실 또 이렇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가 신혼 특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특별한 공급들을 갖다 강조를 하다 보니 네네. 약간 특정 계층을 강조를 하다 보니 오히려 또 역차별 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어떤 이런 금융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완화 조건을 유지를 해주면서
동일한 어떤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마련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어떤 그런 계층을 나눠서 한다. 예. 그다음에 또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 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완화를 하면은 꼭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리액션이라든가 리스피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금융에 대한 공급을 자금 공급을 함에 따라 또 다른 투기가 우려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집을 사는 건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요. 내 생애에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키핑을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당장에 내가 세입자를 밀어내고 그걸 갖다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좀 더 내가 더 만약에 뭐 망설였다가는 다시는 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약간의 자주 섞인 어떤 네, 그런 패닉 바잉이 위기감이 있는 있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뭐 신혼부부를 뭐 대표적으로 해서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 젊은 세대들 중에서 연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상을 이제 지원하는 저금리 공공성 금융 상품들이 몇 가지 있기는 그렇죠. 해요. 보금자리론이라던가 뭐 은행권 적격 대출 뭐 이런 것들도 쓰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정금리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한데 사실 소득 기준이 너무 좀 낮고 현재 수도권이나 주요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뭐 한 20평형대 중반이나 30평형대 정도 아파트 구입을 하기에는 대상 거래 주택 가격 기준이 좀 낮은 편이에요. 뭐 한 5억, 6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기준이나 상품에 대한 이런 유형들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진짜 저소득 대상의 공공성 재정 지원 상품인지 아니면 생애 최초자들 중에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는 앞으로 상환 계획을 짤 수 있는 대상에게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지원 금융 상품 보편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잘 한번 재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보금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네. 소득 기준 때문에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맞벌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한적이었죠. 예, 또 주택 가격 기준 같은 것들이 또 낮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쓰실 수 있는 경우가 좀 초기 분양가 저렴하게 나오는 수도권에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일부 보금자리론을 쓰고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죠. 분양대금을 치고 이런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계시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원래 취지 자체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일반적인 좀 저가격대 주택 구입을 안정적으로 할 수 독려하기 있는 위해서. 상품이기는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가격 평균적인 수준이라던가 활용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기존의 상품들을 쓰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만족도 실제로 활용성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처음에 저희가 만든 상품 취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거군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제로 상환 계획이나 능력을 가지고 쓰실 수 있는 분들의 보편적인 내 집 마련 지원 상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초장기 모기지론 같은 것들 네. 도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모기지 상품들,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이제 유형들을 다시 한번 좀 재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던 그 뭐 초장기 모기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40년 이상 이제 갚아 나가는 뭐 그런 아주 긴 텀을 갖고 가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도 좀 단계적으로 좀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게 금융위원회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마련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긴 호흡을 갖고 갚아 나가니까 서민들이 조금 더 내 집 마련에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생기는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일단 뭐 저는 초장기 모기지론을 등장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좀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거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양극화를 초래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그 가격이 너무 이제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마련할 종잣돈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했을 때 그 대출을 자격 조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 대출 소득으로 대출을 갚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주택을 빨리 사서
그다음에 아주 길게 갚는 거죠. 평생 네. 이제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우리가 주택에 대한 어떤 열망, 어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떤 초장기 모기지론이 아주 저리의 어떤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공공의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돼서 어떤 초장기 어떤 모기지가 도입이 된다 그랬을 때 내 집 마련에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진입 조건에 어떤 상당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공공 임대주택들, 뭐 공공 전세주택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행복주택, 임대주택 방문을 했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생겨 있는지 좀 보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봤는데 이곳에서 좀 논란이 됐죠. 13평 집에 4인 가족이 거주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발언을 한번 보면은 사실 글자로 볼 때랑 실제 음성으로 들었을 때랑 조금 톤 차이가 좀 있던데 청와대는 일단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당시에 대통령이 표준이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 있는 집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서술형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던진 거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해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3평에 4명 살긴 좀 힘들잖아요, 사실. 뭐 사실 수도 있겠지만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예. 4인 가족인데 네. 13평 집에 예. 사는 걸 너무나 선호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내가 없는 그 상황들이 정도의 있을 거예요. 어떤 지불 가능한 능력, 내가 구매 가능한 능력이 그 정도이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고민은 그 정도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요즘에 상당히 좀 잘 갖추어진 어떤 그런 공간 구조 네네.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소위 잘 빠졌다는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씁쓸한 게요. 이게 뭐 대통령께서 어떠한 뉘앙스로 질문을 했느냐, 물어봤느냐, 아니면 답변을 했느냐, 또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자기 혼잣말로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은 본질은 아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뭔가 새 주택, 그다음에 품질이 높은 주택을 실제 좋은 지역에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총량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그렇게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지적으로 모자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것이지 그렇죠. 실제 전체 총량이 모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도 이런 약간의 이런 쪽에 코드를 맞춰서 어떤 지역은 좀 고밀 개발을 하고 어떤 지역은 빨리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어떤 네. 지역은 꾸준하게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는 것보다는 완화를 통해서 뭔가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플로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규제는 규제대로 그다음에 또 수요 억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시장의 역효과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문제의 본질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천착하는 것이 저는 뭐 그것이 그 현재 정부 여당 쪽이라든가 야당 쪽의 모든 어떤 그런 논란들, 변명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시비 걸고 따지지 말고 네네. 실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왜 정부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그 서운함을 느끼는지를 더 잘 따져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소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비슷한데요. 이 논란 자체는 저는 사실 좀 실소도 나오고 쓸데없는 정치적인 논란이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문이냐 아니냐의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는 공공임대대로 질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원의 이제 부족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 대상층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임대 외에 내 집을 갖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급
부족과 도심의 공급 부족과 네. 그리고 앞으로의 공급 계획에 대한 이제 신뢰 부족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을 하면서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건데 사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것들은 전혀 해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소모적인 논란일 수 네, 있다 그런 이거죠. 부분은 좀 치워두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방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변창흠 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이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사다리가 좀 끊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산 문제를 거론을 하거든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사실 충분한 자금이 투여가 되면은 공공임대도 조금 더 좋은 자재를 쓸 거고 조금 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게 마련이 돼 있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전에 이미 공급된 공공임대주택들 그리고 앞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들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지금 거의 형성되지 않다고 그렇죠. 보여져요. 종전에 이제 내놓은 상품들의 질적인 문제도 워낙 좀 컸었고 네, 문제가 그리고 발생했었죠. AS라던가 계속적인 살 수 있는 형태로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을 관리해 나가는 방식에서도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일부 이런 사실 오히려 이 논란이 된 단지는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신축으로 만든 또 행복주택 단지고 하다 보니까 그 대상 주택을 또 전달받아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AS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를 지적받는 다른 곳들보다는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나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몇몇 시범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들의 질적인 문제나 관리의 문제들이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또 전세난 해결 대책으로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내년까지도 뭐 서울시 포함해서 이런 뭐 선거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계속 공공임대 공급 얘기가 나올 텐데 결국에는 양도 양이지만 질적으로 또 살 수 있는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채워져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공공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분양이라던가 직접적인 뭐 기존 주택 구매를 통해서 내 집 네. 마련으로 이제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짜임새 있게 계속적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좀 좋지 않고 예. 제가 볼 때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가격 변동은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로 널뛰기식으로 급등을 하고 맞아요. 있어서 어떤 대책이나 대응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어떠세요? 네. 생각했을 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다 13평 미만에서 좀 자라지 않았나요? 세상이 좋아지고 소득이 좋아졌기 때문에 넓은 집을 요구하는 거는 좀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시대가 바뀌었죠, 사실. 예, 잠실 1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과거에는 14평짜리 장미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재건축해서 평수를 넓힌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소득이 안 되고 재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또 저소득층에 맞는 집이 필요하고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 그 동탄 이 신도시의 행복주택은 LH공사가 그동안 이제 공급하면서 100만 호 장기 임대주택 100만 호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 세레머니에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제 또 이제 전략 LH 후보자가. 예, 네. 사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경력 차원에서 이제 간 건데 이제 본질이 상당히 좀 왜곡돼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해서 우리가 논란거리를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워딩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층형 토류형 주택을 둘러본 뒤 일부의 한정에 이러한 특화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대통령은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인 LH 변창흠 사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가 크면 방을 따로 줘야 하고 성별이 다르면 따로 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옮겨야 한다. 예전 행복주택에는 50제곱미터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주택을 공급하면 아이가 둘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런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대통령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뭔가 입지를 만들어주면 좀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확인한 워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발표된 워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저는 이런 것들로 편집을 해서 사회를 어떤 주거 불안이라든지 갇힌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가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법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반대되는 정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건설적으로 이런 거를 내놓으면서 지극히 사회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정부가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게 이제 공공 임대입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을 하고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데 결국은 민간의 힘을 넘겨야 되지 않나. 민간이 활성화돼야지 결국 부동산 시장의 뭐 가격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뭐 그런 무주택자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주택 가격이요. 저는 사실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까지만 해도요. 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GDP,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GDP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좁은 의미의 가처분 소득이 네. 약 3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것이 뭐 세계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약간의 그 가격에 대한 그런 메릿 아니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세종시의 매매 가격이라든가 막 오르죠.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또 그 옆으로 이제 자꾸 삐져나가는 네. 풍선 효과들이 점점 계속 새 지금 나가더라고요. 수도권 외곽 지역들 그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으로도 많이 퍼져 나가는 것이 이게 뭐 정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가치라는 것이 있을 텐데 현재 가격은 과연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오버슈팅돼 있는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자산에 대한 불균형, 아니면 계층 간의 어떤 그런 위화감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층 간의 위화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장 동료들 간의 위화감도 지금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구입한 내 옆자리에 있는 직장 동료와 그렇지 않은 또 그런 동료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승진했는지 누가 승진했는지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네. 누가 집을 샀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어디 뭐 예전에 청와대 인사분께서도 직은 영원하지 않고 네. 집은 영원하니까 나가셨죠. 집을 선택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사람의 계층이 갈라진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도록 멈출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타이밍도 제가 보기엔 지금 정부에서는 좀 놓친 것 같고 공급적인 실기를 측면에서도 했다. 빨리빨리 좀 하고 진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늦은 것 같고 이런 어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들 계속 방치했다가는 마지막에 갈아탄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빵 터지는 어떤 버블의 붕괴를 맞아버리면 결국엔 또 서민이 손해볼 그럴 수 밖에 있죠. 없는 그런 네. 형태이니까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해결되는 그런 뭐 황금률 아니면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종 소장님 말씀 좀 들을게요. 그 민간의 활성화 대책이 결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쪽에서 최근에 이제 공공성 주택, 뭐 공공 자가주택, 공공 임대주택 여러 가지 이제 공공 기능을 부여하는 주택들 공급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시장 수요자들은 이제 조사를 해보고 분류를 해보면 원하는 주택도 수요자들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주택을 좀 균형감 있게 맞춰서 공급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너무 공공임대에 저희가 집중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논란에서도 나는 집을 사고 싶고 내 집에서 살고 싶은데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하는 거냐라는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 공급을 어쨌든 확대하기로 정책을 바꾼 거잖아요. 한 이상 계층 수요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주택을 좀 적정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들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성도 좋지만 다양한 수요자들이 니즈가 있는 것이고 필요로 하는 주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민간들이 참여해서 공급해내야 되는 주택 유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좀 진행할 수 있는 협업이 좀 필요한데 무조건 이쪽은 또 진행을 하면 가격이 불안정하고 하니까 중단시켜 놓고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공공성을 강조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네. 뭐 이런 문제들 계속 논란이 될 맞아요. 수밖에 없고 균형이 좀 맞췄으면 결국에는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계속 주거 양극화나 계층 양극화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균형감을 찾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이슈 이재문 소장, 최양수 교수,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